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소개받은 허영자입니다. 내가 만난 편운 조병하 선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편운 문학상 제2회 본상을 탄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병하 선생님의 직접 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조병하 선생님을 일찍이 책으로 만났습니다. C.D. 루이즈의 그 현대시 이론, 그걸 일찍 읽었는데 그때는 조병하 선생님 그 번역자 이름도 몰랐고 시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읽었습니다. 선생님은 일찍 시인이셨는데 중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제가 선생님을 잘 몰랐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선생님들만 이제 아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잠깐 동안 어느 잡지사 기자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나라에서 하는 잡지였는데 그 당시에 종합잡지로는 그 사상계가 있었고 문예지로는 자유문학과 현대문학이 있었습니다. 저는 현대문학으로 1962년도에 등단을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대학원 졸업했을 때니까 하고 나서 금방 그 취직이 그 사상계에 대하기 위해서 사상계가 상당히 좀 저항적이라고 할까요? 뭐 무게 있는 그런 잡지니까 거기에 대한 또 조금 대하는 이런 잡지로 종합잡지로 신사조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때 거기 제가 잠깐 기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얼마 안 됐으니까 그때가 25인가 6살인데 처음으로 이제 그 잡지사 기자를 하는데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제가 그 조교는 2년 했지만은 그런 취직은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하고 바로 이만한 공간에 그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참 아직도 그때는 수복은 다 했지만은 서울에 폐허가 많았습니다. 그 전쟁의 상처가 사라지지 않은 그런 초토 위에서 모두 살고 있었습니다. 걸어가면 종로의 건물들에 총자국이 많이 남아 있었고 지금 번화가죠. 중앙일보 자리 이런 데는 무슨 이 부서진 건물 잔해들이 막 있고 이런 때였습니다. 1950년대의 전시는 아니지만은 60년대 초인데 그런 것이 복구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일하고 살아야 되고 아직도 많이 그 당시에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서울은 우리 수도인데도 불구하고 겨울에 아사자 또 동사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자니까 사는데 바쁩니다. 근데 그 봄날이었어요. 하늘이 너무 파랗고 이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니까 너무 예뻐서 파란 하늘 저거 좀 보세요 하고 말하고 싶은데 아무도 그 말을 할 사람이 없었어요. 왜? 교정 보는 기자는 교정 보기 바쁘고 사장님은 저 사장실 하나 있는데 문 닫고 계시고 또 편집장은 이렇게 창을 등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앉아서 편집 일에 바쁘고 둘러봐도 하늘 좀 보세요 파랍니다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없어서 26, 5살짜리니까 감성이 아직도 지금과는 다를 때니까 너무 슬펐어요. 어쩜 이렇게 모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만 사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설사 그렇더라도 옆 사람에게 하늘 좀 보세요 이런 말 할 계제도 못했어요. 왜? 지금 더 절박한 것이 먹고 사는 일인데 하늘 보세요 이런 젊은 아이가 그렇게 말하면 아이고 참 그래요 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슬펐어요.
근데 그 우리 사무실이라는 게 국가에서 의도적으로 하는 그런 잡지였지만은 사무실이라는 게 어느 3층 빌딩의 옥상에다가 가건물을 지은 것이 사무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름이면 한없이 덥고 뭐 겨울이면 추울 텐데 저는 그때까지 안 있었기 때문에 여름 막.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드리는 시점은 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집이 불광동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교통 이런 때가 아니니까 걸어서 시청 앞까지 가야 불광동 가는 버스를 탈 수 있었어요. 이제 충무로가 사무실인데 시청 앞까지 슬픈 마음으로 걷고 갔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니까 베레모를 쓰시고 파이프 가지신 분이 오시더라고요. 멀리서 보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비로소 샀던 사랑이 가기 전에, 그 당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자동차 이렇게 없을 때 택시 기사들이 지금처럼 사람들이 분주하지 않으니까 택시 타는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많았어요. 택시 기사들 기다리면서 읽는 책이 시집 사랑이 가기 전에다 그랬으니까 무슨 그때 야담과 실화 이런 책도 있고 뭐 잡지 많은데 시집을 읽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기가 막힌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그 시인이 저기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공석상에서 멀리서 인사는 안 드렸지만 조병화 선생님이다 알고 있었던 선생님. 또 그 이전에 고등학교 때 이건 좀 정말 에피소드라고 하겠는데 서울 고등학교에 그 시인이 계신데 별명이 술통이라고 그래요. 술통. 내 생각에 얼마나 약주를 드시면 별명이 술통이실까. 근데 재밌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은 수학 시간에 꼭 시를 갖다가 칠판에 써놓고 학생들에게 수학 시간에 시를 또 가르치신다. 이러니까 좀 흥미로웠죠. 그런데 그런 선생님 어디 계시냐 한번 뵀으면. 그러니까 옛날에 읽은 그 번역책의 저자가 조병화 선생이라는 걸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사랑이 가기 전에 시인 멀리서 뵙고 이제 갓 등단한 1962년도에 제가 등단했으니까 갓 등단한 이름도 안 알려진 이런 그러니까 멀리서 선생님을 뵀는데 저기서 선생님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때 교육을 받을 때 좀 특이해요. 어른에게는 인사드리는 것이 예의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랑을 좀 하자면 저는 경기여고에서 박은혜 교장 선생님에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잊을 수 없는 스승이세요. 너무 좋은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날도 조병호 선생님께 선생님은 저를 의뢰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그 시청 앞에서였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드렸더니 뜻밖에도 선생님께서 허신 이러신대. 하늘 좀 봐. 하늘이 너무 파랗고 곱지. 깜짝 놀랐어요. 전 지금 이 말을 하니까 조금 소름이 돋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감의 힘이라는 데 대해서 너무나 깜짝 놀랐기 때문이에요. 아니 이제 아기 시인인 제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도 놀라웠는데 여태 아무리 봐도 하늘을 말할 사람 없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선생님이 먼저 하늘 좀 봐. 하늘 너무 푸르지. 하늘 너무 곱지 하시는데 야 동지 시인이라는 그 소위 DNA 피의 동지 가족 그냥 육신의 가족과 다른 또 하나의 가족으로서의 공감 이런 걸 절대 저는 저 나이 지금 많이 먹었습니다만은 그날이 어제는 듯 선명하게 제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사건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날
야, 정말 이분이 시인이시구나. 이렇게 선생님을 만났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가까이 뵙게 된 것은 언젠가 하면 저희가 1962년에 여류 시인 7명이 모여서 청미동인이란 동인회를 만들고 동인지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인들이죠. 그때는 청미, 푸른 눈썹, 그 말이 어울릴 정도로 저 빼놓고 6명의 동인들이 전부 재색을 겸비를 했더라고요. 제주에 있는 여인이 뭐 이쁘기가 어려운데 제가 얼마나 놀랬던지 그때도 한번 참석하고 안 가야지 했다고요. 왜? 어쩌면 그렇게 모두 숙녀들이고 되게 점잖은 분이 재능은 좀 그런데 아이 다 제주에 있으시고 게다가 다 미인들이세요. 그러니까 그 동인 중에 제가 제일 어려요. 저하고 동갑인 분이 김선영 시인이신데 그분 생일이 나보다 빠르니까 그러니까 제일 근데 얼마나 주눅이 들었든지 안 가야지 할 정도로 그런 여류 동인회가 생겼어요. 선생님께서 그걸 아셨나 봐요. 그래서 세 사람을 여기에 초청하셨어요. 그때는 이런 건물 없을 때고 편운제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학의 집 원장이라고 하나요? 이사장 하시는 김우란 시인, 그리고 세종대학 교수를 한 김선영 시인,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사람을 여기 부르셨어요. 근데 지금같이 이렇게 길이 좋지를 않으니까 먼 길을 어디서부터 걸어온 기억도 나는데 호수를 끼고 걸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가 너무 변해서 어디가 어딘지를 그 길이 어디였는가 지금 보니까 저수지인데 그때 제 눈에는 호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어디로 걸어왔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선생님 별장이 있으시다. 편운제라는 별장이 있으시다. 이랬는데 선생님은 어머니를 위한 묘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니까 지금 저 청화헌 아래 그쪽은 전부 배밭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찍은 사진 여기 꿈이라는 잡지에 제가 옛날에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왔더니 그때도 너무나 어머님을 위한 묘막 거기서 이런 효자분이 있구나. 그 효의 정신,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 또 선산의 이 아름다운 지금 더 아름답죠. 지금 계절도 아름답고 이 아름다운 자연 속의 묘소와 성물들, 그리고 심어진 나무 하나에도 선생님의 효심과 선생님의 높은 안목을 감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날 하루 이 편운제에서의 보낸 시간은 역시 제 머릿속에 오늘까지도 각인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가까이 선생님을 뵙게 된 것은 1982년도에 선생님과 제가 동시에 인하대학에 가게 됐어요. 저는 그때 교환 교수로 이제 서울 교수들이 시골하고 이렇게 교환하라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문교부인데 문교부에서 그 당시 돈으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300만 원의 연구비를 주면서 교환 교수들 하라고 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다 안 간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손 들었어요. 네, 가겠습니다. 이랬더니 제가 있는 대학교에서 당신 또 가면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지금 갈 사람이 없는데 제가 가야죠. 그러니 왜 하필 당신이냐. 그래서 저는 인하대학에 가고 싶습니다. 그럼 가는 대신에 인하대학이 서울에서 가까우니까 우리 학교에 강의도 다 하고 인하대학에 가라.
이런 조건으로 제가 왔더니 제가 신청은 1년 전에 해야 돼요. 그때는 인하대학 사범대학에만 국어국문학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범대학 선생님 그쪽 과에다가 이제 내년에 교환교수로 온다고 했는데 막상 그 다음에 이제 가니까 인하대학의 문과대학 안에 국문과가 생겼어요. 그런데 참 너무나 놀랍게도 변호 선생님이 문과대학장으로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새로 이제 그 문과대학에 국문과가 새로 생겼으니까 새 선생님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문과대학장으로 오신 것이 1982년도에 오셨고 그 뒤에 부총장 그리고 대학원장까지 인하대학에서 하시고 정년을 하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때 아주 가까이 뵙게 됐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선생님께서 워낙 여행 많이 하셨거니와 세계 시인 대회를 하면 한국 대표로 가셨어요. 근데 제 경우는 직장 여성이니까 그것이 뭐 방학 때는 가야 말이지요. 계절 좋은 때 가고 이럴 때는 저는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딱 2번을 선생님하고 갔습니다. 한 번은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한 번은 인도의 마두라스라는 데서 2번을 선생님 모시고 가면서 정말 선생님을 가까이 뵙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더 뜻밖은 1992년도에 저기 저 2번째로 있습니다. 제2회 변은무학상 본상을 수상하는 그런 영광을 안게 되면서부터 더 자주 선생님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선생님이 거기서 시도 쓰시고 그림도 그리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는 모습을 더 많이 이제 뵙게 됐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저도 이제 나이 들고 시인으로 자리를 잡으니까 많은 행사장에 선생님을 모시고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 참 재미난 것이 얼마나 선생님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있었느냐. 부산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아침에 자갈치 시장이란 데 갔어요. 거기에 가서 시장도 구경하고 거기에 있는 밥집에서 밥을 먹게 돼서 갔는데 여럿이 이제 그 시장을 구경하고 있는데 어디서 뒤에서 조병화하고 누가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어른 이름을 누가 그렇게 부르나 하고 우리가 다 돌아봤더니 생선장수가 조병화하고 불러요. 근데 제 생각에 어머 어른 이름 저렇게 함부로 부르네 이랬는데 선생님께서는 탁 돌아보시고 웃으시면서 손을 흔드셨어요. 참 그 모습도 지금도 아주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됩니다. 생선장수도 조병화 선생님을 알더라고요. 근데 썩내고 돌아보시는 게 아니라 참 그 독자에 대한 하나의 예의죠. 저자 시인으로서의. 이것도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작고하신 지 올해로 18년이죠. 18년이 되신 것 같고 그리고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금 저는 선생님 작고하신 연치보다 더 나이 먹었습니다. 선생님 작고하신 것은 83세. 네? 83세에 가셨는데 저는 이제 곧 85세가 됩니다. 이런 참 꼬마가 선생님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옛일을 헤아리자니까 마음이 억색해지기도 하고 더 이상해지는 이런 느낌이 됩니다. 말하자면 그 제자가 자라가지고 선생님보다 더 오래 살면서 선생님을 회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가까이 그 후에는 뭐 여러 군데 우리가 국내 행사는 너무 많이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의 여러 모습을 이제 가까이 뵙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마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되게 아마 제 얘기도 많이 이렇게 겹쳐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이 뵈면서 제가 선생님을 생각한 몇 가지, 가까이 뵌 선생님의 모습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리면, 첫째로 선생님은 대단히 총명하시고 다재다능한 분이셨죠. 우리 문학관에서도 보면 바로 그 족적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보여집니다. 줄곧 장학생으로 학업을 마치실 만큼 그 명민하시고, 또 물리화학이라는 과학 공부를 하셨으면서도 문학, 시, 그 중에도 그림, 그리고 운동, 럭비 선수, 그 모두에서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역량을 발휘하셨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거 한 가지 하기에 일생을 걸어도 그 성공할까 말까인데, 선생님은 이 여러 가지를 하시면서 다 어떻습니까? 역량을 한껏 발휘하셨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무려 53권의 시집, 25권의 번역 시집, 38권의 수필집, 이 수필집도 너무 많이 쓰셨어요. 그걸 발간하신 그 시인이고, 또 뭐죠? 그림 초대전만 18회를 하셨어요. 전람회를 연 화가로, 또 학생 때 국가대표 선수였나 봐요. 그리고 이 한국 럭비 무슨 회 창립을 하신 데도 지대한 공로가 있으신 이런 실력 있는 그 럭비 선수로서 이 모두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업적을 이루셨죠. 흔히 우리가 팔방미인이다 하면 여러 가지 재능이 뛰어난데도 오히려 그 뛰어난 여러 가지 때문에 재능이 분산되어서 오히려 어느 것에서도 충분한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데 비하면 선생님의 경우는 참 특별한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라도 느꼈겠지만 선생님은 참 부지런한 분이셨습니다. 선생님의 성공의 어떤 그 바닥에는 이 부지런함, 근면함이라는 미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은 직장에 계실 때나 혹은 은퇴 후나 한결같이 삶에 임하시는 부지런한 자세는 참으로 놀랍고 본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육자로서 여러 대학교에 선생님으로서는 물론이고 행정 책임자로 그 소임을 빈틈없이 해내신 것을 비롯해서 많은 시집, 여러 번의 미술전람회를 개최한 이면에는 선생님의 근면정신이 절대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일화를 얘기를 하자면, 인하대학에 계실 때 그 모시고 가는 그 기사가 있었습니다. 인하대학은 인천에 있었지만 학생들이 많은 숫자가 서울에서 갔기 때문에 서울에서 가는 그 교수들의 차만 그 당시로 딴 학교에는 한 대나 두 대 있을 때 13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하대학이 인천에 그 주안인가요? 거기 있다 보니까 딴 데보다 30분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9시 시작을 하면 거기는 9시 반 혹은 10시에 그 시작을 했어요. 근데도 선생님은 딱 8시 반에 거기 도착을 하셔가지고 학교를 한 바퀴 다 돌으셨나 봐요. 아무도 없는데도. 그러니까 이 기사는 말이죠. 아침 5시 반에서 6시 반 사이에 와야 돼. 그러다 보니까 긴장해서 혹시 선생님 되게 늦게 올까 봐서 이 기사가 4시에 자기가 깼대요. 나한테 호소를 하더라고. 덕분에 자기가 뭐가 됐느냐, 조기축구회 회원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옆 사람에게 당신의 부지런함이 교육이 됐어요. 그 기사가 저한테 글쎄 호소를 했다니까. 선생님 때문에 제가 조기축구회 회원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만큼 선생님 정말 다른 사람이라면 나는 문과대학장인데, 나는 부총장인데, 나는 대학원장인데 좀 늦게 가도 될 텐데
뭐 저라면 그런 어리석은 생각도 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참 그 선생님이 특별한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예가 아닌가. 그 다음에 제가 선생님 가까이서 느낀 것은 선생님은 대단히 정확하고 정직한 분이셨어요. 이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사람이 무게가 있고 뭐 하려면 희노애락의 그 감정을 얼굴에 잘 드러내지 않는 것이 큰 미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그 희노애락의 감정을 딱 드러내고 솔직하고 한 것도 또 훌륭한 미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은 어느 쪽이셨냐 하면 이 부자 쪽이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좋고 싫음이 분명하셨어요. 호오의 감정이 분명하시니까 그 표현도 분명하셨습니다. 정직하고 솔직한 그 면모에서 저는 오히려 선생님의 시인다움을 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기쁠 때는 하하하고 크게 웃으셨어요. 어른이라고 점잖아야 하니까 참자 이런 거 없었다 이 말입니다. 또 틀린 일 앞에서는 주저없이 얼굴도 붉히셨습니다. 저는 얼굴 붉히시는 모습도 뵀습니다. 하기에 나는 선생님 앞에서 한번 가만히 분위기를 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니 선생님은 죄송하지만 유리 그릇 같으세요. 투명하기가. 선생님은 연애도 못 하시겠어요. 금방 들통 나실 테니까. 이 말씀 드리면서 겁났습니다. 왜? 혹시 화내실까? 화내시면 내 빼야지. 마음으로 탁 이런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당신께서도 인정하셨다는 뜻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후 하고 한숨을 내쉬었죠. 왜? 아이고 이건 통과됐구나.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공적인 회의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사적인 약속도 약속 시간 5분 전에 꼭 가셨습니다. 그리고 5분 더 기다려서 그 사람이 안 오면 즉 10분 후에는 일어나서 가셨습니다. 그런 분이 잘 없죠. 왜냐하면 선생님 시절에 우리 선생님이 젊었을 시절에 우리 조선 사람 그때 우리 일본 사람들이 조센징 하면 게으르고 거짓말하고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 그렇게 봤다 이 말입니다. 약속 안 지키고 뭐 이런 너무 억울하고 그런 말하고 그런 생각한 것만 해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본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되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선생님은 그러니까 그때 코리안 타임이라는 게 있었어. 한국 사람의 타임. 그거는 뭐냐? 약속하고 1시간 뒤에도 가고 그리고 예사롭게 가고 그것이 보통 일이 되고 이런 때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 그 정반대로 있습니다. 빨리빨리. 보세요. 지금 자동차 가지고 가면 금방 가요. 근데 옛날에는 차가 말이죠. 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린 짐짝처럼 책가방 들고 가면 막 책가방 어디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렵게 우리가 그 시간도 잘 못 지키를 물론 시대이기도 해서 오직해서 코리안 타임이라는 그런 명예롭지 못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한결같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5분 전에 가셨고 10분 후에는 약속 안 지키면 떠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약속 안 지키고 하는 사람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좋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저는 선입견이 어떤가 하면 뭐 시인이라든지 문인이라든지 예술가라는 사람들은 조금 게으르고 무엇인가 좀 덜 정확하고 조금 이 약속 같은 거 어겨도 그게 멋이고 막 이런 것이 문인이고 예술가고
특히 시인이 아닌가 이런 선입견이 있었는데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이런 시인도 있고 이런 또 예술가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새로운 형의 예술가 한 분을 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다른 분도 다 캐치했을 거예요. 선생님은 참으로 검소하시면서 알뜰한 분이셨습니다. 선생님 가난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선생님이 처음 대학 교수 하시거나 중고등학교 선생 할 때에 우리 월급 적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얘기한 잡지사에 기자 들어갔더니 월급 4,000원 줬어요. 4,000원 주면서 하는 말이 그 중에 20권인가 잡지를 사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시절이었어요. 왜냐하면 뭐 잡지가 잘 팔리지도 않으니까. 저는 대학생일 때 3권의 잡지를 꼭 사긴 했어요. 1,000원을 가지면 3권 샀어요. 사상계 1권, 그게 400원인가 그렇고, 자유문학, 현대문학이 300원씩이니까 용돈 중에 그걸 먼저 사놓고 그 다음 가지고 썼던 기억이 나는데, 이 잡지사에 갔더니 4,000원 월급 주면서 20권 책 사가라고 그래서 정말 난 그때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이만저만 아닌 그런 시절이었죠. 그런데 비하면 선생님은 낭만이라는 그 맥주집에서 맥주도 잡수셨으니까 부자셔요. 함에도 불구하고 의식주 모든 면에서 굉장히 검소하시고 알뜰하셨습니다. 저는 의식주 모든 면에서 알뜰하시고 검소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알뜰하셨던 것이 사실은 시간의 경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뜰하게 시간을 경영하셨기에 많은 업적을 남길 수가 있었고, 또 그 유품을 이렇게 많이 남길 수가 있었고, 이렇게 풍성한 문학관을 꾸밀 수가 있지 않았는가. 제가 또 하나 놀란 게 있습니다. 선생님을 그때는 좀 원망하고 흉봤는데 지금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새벽 6시에 전화가 와요. 깜짝 놀라 무슨 사건 난 줄 알았는데 선생님 전화하셔가지고 나 조병환인데 이번에 무슨 잡지에 실린 그 시 참 좋았어. 그걸 끝내요. 그러신데 제 생각에 남의 집에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집에 7시 이전에, 지금도 우리가 8시 이전엔 잘 전화를 안 하죠. 새벽에 말이지 남의 집에 전화를. 선생님 참 대단한 인테리어가 왜 이렇게 말이지 신뢰를 범하나. 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나이 들었어요. 새벽에 깨요. 그럼 남녀 8시까지 전화할 일 있는데 기다리려면 너무너무 지루하다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러셨구나. 나보다 10배 부지런하신 분이, 알뜰하신, 시간도 알뜰히 쓰시는 분이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그 몸이 교양을 위해서. 그렇죠? 교양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8시까지 기다린다. 아니다 이거죠. 제자들이나 후배들에게 전화해서, 당신 우리가 요즘 잡지 많이 나오니까요, 나 막 이렇게 쌓였어요. 왜? 다 읽어낼 수가 없어요. 가뜩이나 이제 눈도 안 좋아졌으니까 속도도 느려진 데다가.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탁탁 보시고, 이거 내가 아는 사람, 이건 내 후배, 이건 내 제자, 전화하신단 말이죠. 거기도 깜짝 놀라고 요즘 와서 더 선생님을 잘 이해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 선생님은 사실 딴 데서 제가 들은 얘기로 쌀 한 톨도 함부로 버리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우리들의 일제시대나 이때 정말 땅에 떨어진 밥풀도 우리는 주워 먹어야 한다고 했지만 선생님께서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안성에 얼마나 쌀도 많고 한 데인데 이거 다 갖다 잡수셨을 텐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치나 낭비를 삼가는 사람들 중에는 사실은 지나치게 인색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부자가
정말 아꼈는데 하나도 안 쓰고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니까 다 쓰긴 누가 씁니까? 상속자가 씁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세태가 자식을 자식이라고 안 하고 상속자라고 한다고 해서 제가 지금 그 말을 잠깐 썼습니다. 알뜰히 모아놓고 인색하게 물었는데 그거를 호박씨 까서 상속자에게 다 주는 거죠. 그 상식자가 그걸 잘 이어가면 좋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수가 또 많으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알뜰하시면서 베풀 때는 또 베풀 줄을 아시는 분이었다 이 말이죠. 모자도 베레모 쓰셔서 멋쟁이라고 했지만 오래 쓰신 거예요. 의복도 새로 산, 제가 뵙기는 그랬어요. 새로 산 의복에 별로는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헌옷이 더 많으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늘 멋스러우셨어요. 예, 머플러 하셨거든요. 또 여기 왼쪽 포켓에 그 손수건을 꽂으셨어요. 근데 머플러가 낡아지면 그거 잘라가지고 여기 꽂으셨다는데 우리는 보면 어디서 저런 걸 사셨나? 너무 멋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단의 대표 멋쟁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우리 젊은이들은 좀 버릇없게도 선생님 별명을 뭐라고 했느냐? 멋생멋사라고 그랬어요. 멋에 살고 멋에 죽는다 이래서 멋생멋사 조병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헌옷 입으시고 헌모자 쓰시고 그죠? 그 머플러 자른 걸 꽂으셨는데도 제일 멋쟁이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선생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풀 때는 잘 베푸셨어요. 저는 어느 때 선생님이 화를 내시는 장면 하나를 기억하는데 스페인에 갔을 때는 우리가 밥은 각자 이제 소위 각자 돈 내는 거 더치페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했어요. 근데 딱 거기서 선생님이 이러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포도주는 내가 산다. 그때 나 또 깜짝 놀랐어요. 어머 여기 포도주 비싼데 선생님이 사신다네. 어머 저 알뜰하신 분이 나 그때 깜짝 놀랐는데 어디선가 우리 한국에서도 모임 자리가 있었어요. 그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건 내가 지불하는 거다 이랬는데 어떤 제자가 먼저 가서 막 선생님 화내셨어요. 내가 지불한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꼭 아까 잠깐 말씀드린 낭만이란 데는 그 당시 그 시인 예술가, 시인만이 아니라 소설가, 또 뭐 음악가, 미술가 이 사람들이 다 그때는 다 같이 가난하니까 명동의 식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예 잡지에도 그 화가들 사파 이런 거, 또 표지화, 김환기, 뭐 김기창, 뭐 정경자, 뭐 많아요. 저 또 누구요? 돌아가신 분, 황소 잘 그린 분. 네? 이중섭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표지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달력을 그리는 것은 제일 큰 수입이 되던 뭐 이런 시대니까 다 가난하니까 다 친구가 되더라고요. 근데 후에 빈부차가 나니까 그만 형편이 또 달라지긴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카바이트로 만드는 술도 마시고 막걸리에다가 두부를 짜고 남은 비지, 그건 아마 요즘은 다 사료가 될 겁니다. 동물에. 그걸 우리가 다 먹었거든요. 그런 거 먹던 시절에 선생님 낭만에서 찾아오는 친구들에게 다 약주 사셨어요. 돈 많아서가 아니죠. 알뜰하신 분인데 당신 자신에게는 그렇게 알뜰하시면서도 그렇게 그뿐만 아니라 상대편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어려운 친구들에게
베푸셨다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낭만이라는 술집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구경을 갔었습니다. 저는 뭐 술을 잘 못 먹는 사람이라서 그때는 더 하지요. 그 구경을 갔는데 희한한 데였어요. 왜 희한하냐? 너무 예쁜 그 종업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종업원의 차림새부터가 너무 소위 고상했습니다. 다른 카페 뭐 다방에 그때는 카페 요새는 카페라고 다방을 전부 카페라고 하는데 그때는 우린 다방하고 카페가 틀렸어요. 카페는 술 파는 데고 다방은 차 파는 데고 그 카페에는 여급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이 차림새가 좀 화려했는데 낭만 술집의 그 종업원들은 대학생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단정한 용모에다가 절대로 의자에 앉는 일이 없어요. 손님은 앉고 그이들은 다 서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런 점이 마음에 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항상 선생님 그 맥주의 온도를 2도로 했다든가 그게 제일 맛있는 아마 온도인가 보죠. 근데 그 자리에 어느 누구도 돈 내는 사람이 없었다 이거죠. 아주 인색한 사람도 있고. 근데 선생님은 언제나 친구들을 위해서 베푸셨어요. 참 이런 점도 나는 말하자면 타인에 대한 하나의 배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낸다고 하는 하나의 호기, 이런 점도 선생님의 참 다른 훌륭한 면모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생전에 이 변운문학상 지금 벌써 31회인가요? 32회인가요? 31회를 헤아리는 변운문학상을 그 생전에 제정을 하셨습니다. 생전에 제정을 하실 때 그 취지, 그 상금 이야기 이걸 듣고 저는 또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 하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은 명민하시고 총명하셔서 어려서부터 장학금으로 공부하셨어요. 그러니까 공짜 공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등생으로 받은 그 사회의 도움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환원한다는 의미, 그런 갸륵한 정신이죠. 베품을 받은 은혜에 보온한다는 의미, 이런 의미에서 나는 변운문학상을 만든다. 이것이 변운문학상의 취지입니다. 상에 좋고 안 좋음을 결정짓는 요소는 물론 상금의 다과도 영향하는 것이라고 안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취지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상의 무게가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런 다 돌려준다. 내가 받은 혜택을 돌려준다. 은혜를 입기는 쉬워요. 보온의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이건 두르게네프의 시에도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신의 향연이라고 하는 그 시에 보면 보온과 은혜의 신은 생전 안 만나더라고. 그 신이 베푼 자리에서 처음으로 만나 신이 소개하는 거예요. 이쪽은 은혜, 이쪽은 보온. 처음 만난 거. 그 상징적인 얘기죠. 우리가 은혜를 입기는 쉽지만은 그걸 잊지 않고 갚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장학생으로 공부한 그거를 내가 갚는다. 이런 취지로 만드셨는데 상금이 또 기가 막힌 상금입니다. 상금은 어디서 뭉텅 누구 재벌의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또 갑자기 무슨 큰 땅 투자를 했으면 땅값이 올라서 이런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그동안 받으신 상금 그리고 제 겁니다. 이건 나중에 다 커트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내가 저거 하는 걸 잊어버렸네. 죄송합니다. 이건 다 커트 되니까 상관없죠. 그 상금과 원고료를 다 모으셨어요. 이것이 이 변운문학 상금의 그 기반이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 상 탈 때 모은 상금과 부지런히 글을 써서 모은 원고료, 이것을 모은 것이 상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변운문학상의 설립 취지와 재정 취지와 그리고 그 상금이라는 것에 상금과 상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한 셈이죠. 깨우치게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영원히 우리들이 배워야 할 하나의 귀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선생님은 또 참으로 많은 독자를 가지셨고 또 참으로 훌륭한 제자를 두신 훌륭한 선생님이셨습니다. 이것도 참 기가 막힐 얘기인데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랑이 가기 전에부터 선생님 시집을 알기 때문에 그때 깜짝 놀랐어요. 막 길에 사람들이 다 사랑이 가기 전에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그때 먹고 살기 아직도 어려운 때 무슨 그 시집을 사가지고 그걸 모두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집이 많아도 독자가 없는 그런 시인도 있어요. 어떤 분은 막 시집 옛날에 많이 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독자가 없더라고. 그런 분도 있고 우리가 이 문단사에서도 보면 가령 윤동주 이러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그거면 된 것 같아요. 한 줄의 시인으로 한 줄의 시기로든 살아남을 수 있는 많은 독자를 갖는 시인도 있고 수많은 시집을 내도 독자 없는 시인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시집도 많고 독자도 많은 분입니다. 이런 예도 우리 문단사에는 복드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시심은 항상 그 샘물처럼 솟아났고 끊임없이 그것이 솟아났던 것 같습니다. 은퇴 후에는 날마다 사무실에서 시 쓰셨고 그리고 우리 그 선생님의 연보를 보면 1년에 시집 한 권이 평균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권씩도 내셨더라고요. 번역서까지 다른 수필지까지 하면은 더 많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많은 글을 쓰셨고 그것이 모아져서 상금이 됐고 그것이 수많은 독자를 이끌어서 시가 무엇인가 시를 우리 삶에 그렇게 읽는다는 것은 삶에 접속시켰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특이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문학관에 진열된 것을 보면 시집의 모습도 여러 가지입니다. 내용이 다양성은 말할 것도 없고 생활적인 거에서부터 기행문에 이르기까지 또 그 체제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림과 시를 함께 실은 것도 있고 또 뭐죠? 그 크기도 여러 가지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하셨던 거죠. 근데 이렇게 시라는 것이 요즘 와서 다시 독자를 잃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라는 것이 다른 것 아니고 독자를 많이 갖는다고 하는 건 괜히 그런 거 아닙니다. 거기는 반드시 이유가 있게 마련입니다. 우선은 소통이 되는 시여야만 하는 것이 그 첫째 조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소통을 통한 그 정서의 공유에 기인하는 감동의 유발. 감동하지 않으면 그것까지 금방 잊어버려요. 저는 요즘 와서 단순하게 시를 정의합니다. 어떤 시가 좋은 시냐? 시 다 좋은 거예요. 꽃이 이런 꽃은 좋고 해바라기는 안 좋고 무슨 장미만 좋은 거 아니에요.
장미도 좋고 해바라기도 좋고 배랭이 꽃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왜? 개성적인 것이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배랭이가 해바라기 닮으려고 흉내내면 안 돼요. 가끔 표절 사건도 나는데 웃기는 얘기죠. 그런 아니에요. 꽃밭과 같아서 많은 시인은 저 나름의 개성을 가질 때 존재의 의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시가 그럼 좋은 시냐? 같은 텐데 잊혀지지 않는 시기를 가장 많이 가진 시인, 그 시가 준 감동이 오래오래 가는 시인, 이런 분이 역시 산이 있고 산맥이 있지만 준봉이 있고 낮은 언덕이 있는 거하고 같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저는 합니다. 근데 이 생각이 옳은지 그런지는 두고 일단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리저리 변하기도 하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야 그런 걸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독자들이 선생님 시를 읽고 사랑한 데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도 스스로 이런 점을 잘 짚고 계셨던 것처럼 편운문학상을 만드실 때 제가 가까이 있었는데 그때 말씀하셨어요. 나는 편운문학상 이런 취지로 만드는데 편운문학상 수상자도 많이 독자가 많은 시인에게 주고 싶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러실 수도 있겠다. 근데 제가 2회 편운문학상 탈 때 뜻밖이기도 했지만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우 선생님, 편운문학상 독자 많은 시인에게 주는데 저는 독자도 없고 시도 과작인데요. 미안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독자란 당대의 독자만 독자가 아니라 미래의 독자도 독자인 거요. 그렇게 저를 위로해 주셔서 아주 기쁘게 이 상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안 그러면 안 받았어야죠. 선생님 그 원 말씀대로 하자면 거의 날마다 시를 쓰시고 1949년에 첫 시집 버리고 싶은 유산 이후 거의 해마다 한 권씩, 때로는 2권씩 시집을 출간하신 선생님의 시에 대한 열정은 정말로 따라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너무 자주 하셨는데요. 나는 시를 산다, 이랬어요. 나는 시를 산다 들어보니까 문법이 맞지가 않아요. 시를 사는 게 뭐, 어떻게 하는 게 시를 산다, 이게 뜻이 뭔지는 저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선생님이 일본 교육을 받으셔서 우리처럼, 나는 8살 때 해방이 됐기 때문에 8살부터 우리말 한글 다 해서 한글 세대입니다. 선생님이 일본 교육을 받으셔서 우리말이 좀 쓰임새가 아무래도 일본식인가? 나는 시를 산다, 이게 무슨 뜻일까? 나는 늘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내가 내 마음대로 나를 시를 산다, 시처럼 산다, 무엇일까?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뭔가 틀릴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선생님은 선생님의 글 이제 이런 게 있죠. 여러 군데서 이런 내용, 이러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나에게 있어 시는 내 존재의 숙소, 그 등불, 그 휴식, 또한 보이지 않는 먼 내일의 여행, 그 저린 뜨거운 눈물, 그 손짓, 그 힘이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살아온 경험의 흔적, 그 총체였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또 시는 삶의 숨소리, 아프면 아플수록 시가 많이 나오고,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시가 많이 나오고, 그리우면 그리울수록 시가 많이 나오고, 쓸쓸하면 쓸쓸할수록 시가 많이 나오고, 이런 걸 쓰셨어요. 이런 발언에 접하면서 비로소 나는 시를 산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다소나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즉 선생님의 시는 선생님 생애 전체 삶의 족적이고 삶의 모습을 적은 것이죠. 즉 삶이 그 생애가 사는 것이 곧 시가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 어떤 거창한 이념의 표방 혹은 무슨 그 시라는 것이 갖는 수사적인 기교 이런 것 없이 담담하게 그러나 더없이 절실하게 삶의 현장을 관찰하고 삶의 현장에 부딪히는 체험의 기록이 곧 선생님의 시라고 느꼈습니다. 내 삶이 곧 내 시다라는 뜻을 나는 시를 산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다시 선생님 시를 접하면서 특히 이 문학관에서 보내주고 있는 그 나의 생애 자서전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는가 그 컴퓨터 앞에서 그걸 딱 읽으면서 신윤복 이조 시대의 신윤복 화가 신윤복과 김홍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 풍속화를 그렇게 잘 그린 그분들이 다른 그림도 그렸을 텐데 오늘날 와서 그분들을 상징하는 그분들의 독특한 그림으로 그 풍속화를 들고 있거든요. 선생님 시를 읽으니까 그 시대, 그 상황, 그 사회의 모습이 아주 잘 그려져 있어요. 언어로 그린 그림이고 언어로 잘 그리는 삶의 풍속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어떤 개인사를 뛰어넘는 사회사, 시대사, 곧 역사의 기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혼자서 하면서 그 시로 쓰는 자서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평론가들 지금 우리 또 다음 우리 선생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겠지만은 누구나 또 이 자서전 이 평론가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얘기고 또 선생님 당신께서도 직접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선생님은 그 평론가들이 언급하는 것도 그렇고 그 핵심적 진료로서의 시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고독과 허무라고 그랬어요. 고독과 허무. 고독하다. 허무하다. 하도 그러셔서 옛날에 삼풍백화점이라는 데서 선생님께서 전람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람회를 보러 갔는데 마침 셋째 따님이 계셨어요. 그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니 선생님이 맨날 고독하시다고 하는데 왜 고독하시냐 둘이서 쳐봤어요. 아니 선생님이 가족이 없으시나 그죠? 가족 중에 뭐 마나님이 없으시냐 아들이 없냐 딸이 없냐 며느리가 없냐 손자 손녀가 없냐 아니 재능이 없어 시를 못 쓰나 그림을 못 그리나 운동을 못 하시 건강하시단 말이지 또 게다가 말이지 명예가 없나 무슨 학교 가장 많은 독자를 가지시고 그렇죠? 학교에서도 뭐 선생님으로서뿐만 아니라 많은 세상에 그 세계에 나가니까 선생님 제자가 없는 나라가 없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선생님 덕분에 호강도 한 예도 있습니다. 선생님 제자 중에 대사로 나가신 분이 초청을 해서 그 집에 가서 아주 잘 대접을 받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고독하시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치니까 10가지도 더 넘었어요. 고독 안 하실 이유가. 그런데 선생님은 고독하시다고 했어요. 그럼 그게 뭐겠느냐? 세속적인 의미로 여러 가지 조건 갖춘 것은 선생님을 고독으로부터 구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의 정신세계의 어느 한 영토에 고독과 허무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선생님이 시인이기 때문이고 선생님이 아주 예민한 감성과 아주 뛰어난 두뇌를 가졌기 때문에 존재의 그 고독이라고 할까요?
있는 것은 어느 때인가 사라집니다. 그 허무라고 할까요? 존재의 근원을 파악하시는 그 명민함에 이유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모든 면에서 충족한 분이고 오히려 번다하다고 할 수 있는 세속적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독하시다고 하신 점은 많은 논평들이 언급하고 있듯이 소위 존재의 본질 또는 단독자로서의 인간의 고독, 한계 상황을 뛰어넘을 수 없는 비극적 존재로서의 인간 조건의 그 허물을 깊이 인지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절대로 극복될 수 없는 이 허무와 이 고독의 심연에서 선생님의 손을 잡아준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원불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선생님의 어머님이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럭비는 나의 청춘, 시는 나의 철학, 그림은 나의 위안, 그리고 마지막에 어머니는 나의 종교. 어머니를 믿으셨어요. 당신이 존재하는 데는 어머니라는 모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만이 확실했던 거죠. 나머지는 허망하고 허무롭고 고독한 것이요. 단독자로서의 고독.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어떤 종교에도 입교하지 않은 선생님께서 오직 어머니만이 존재의 근원으로서의 고향이며 종교였던 것입니다. 하였기에 어머니의 삶과 가르침은 선생님의 삶의 곳곳에 영향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후기에 쓰신 선생님 시에 윤회설, 인과설 이런 것이 보입니다. 불교적인 것이 보이는 까닭도 사실은 어머님의 영향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선생님은 많은 훌륭한 제자들을 옆에 두신 존경받는 스승이셨습니다. 엄격하여서 거리를 두게 하는 그런 스승이 아니고 아버지 같은 다정함과 게다가 제가 더 놀란 것은 친구 같은 친밀함으로 사제가 함께하는 모습과 장면들에 저는 부러움과 놀라움을 함께 느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그때 서울고등학교 선생님 하실 때 선생님 별명이 술통이시라는데 얼마나 약주를 하셨으면 또 술통이셨으며 게다가 왜 수학 시간에 뭐 때문에 시는 적어놓고 말이지 선생님 과학 전공하신 분이 시를 왜 가르치셨어요? 수학을 가르치셔야지 이랬더니 선생님 말씀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말이야 그 녀석들은 전부 수재들이 같거든. 수학은 내가 안 가르쳐도 제 스스로도 다 100점들이야. 그러니까 나는 수학 그런 거 안 가르쳤어. 시 가르쳤어야 됐어. 그 말씀도 제가 직접 여쭙고 들은 말이니까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등학생 제자를 존경했던 것이죠. 제자라고 해서 마구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제자들의 우수함에 대한 자랑, 긍지도 있으셨던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 점이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제가 살면서 보니까 존경할 만한 스승이나 선배가 있다는 건 큰 축복이더라고요. 그런 게 잘 없어서 가령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런 소설도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살면서 무척 삼가게 돼요. 실수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겉모습만 근사하게 보여놓고 틀린 거. 저도 많은 세월을 선생 노릇을 했습니다. 학생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무척 괴로웠습니다. 제 경우는. 왜? 학생 앞에서 선생으로서 항상 옳은 얘기만 했어요. 좋은 얘기만 했어요. 근데 실제 이면에 제가 그 말대로 살았느냐? 아니거든요. 그 간극이 주는 갈등은 참 컸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거 느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났는데 내가 평생 시를 쓴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제게도 자긍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생 이걸 했기 때문에 여기서 승부가 나야 되는 거예요. 이 승부라는 것은 세속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여기에 충실했으며 그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확실했던가 신데 코로나 사태가 나니까 주사 한 대도 날 줄 모르는 게 시인이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평소에 나쁜 의사들, 옛날에는 의술은 인술이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이 말은 생략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자 붙은 도적들이 있다. 그 중에 의사도 들어갔거든. 의과대학에서 옛날에는 외과, 내과 이런 의사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우수한 분들이 그런 데 간대. 요즘 성형외과, 뭐 피부과 이런 데를 많이 간다 그래요. 그런 이야기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보니까 참으로 인수를 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앞에서 시가 무엇인가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뭐 이게 조금 사족이 됐습니다만은 어떻든 이런 판에 선생님은 정말 좋은 제자를 두셨고 그 제자들이 선생님을 다 좋아하고 따르고 존경하는 그런 스승이시더라고요. 얼마나 그 점이 그런 점이 바로 선생님이 근본으로서의 존재의 고독을 아시더라도 그 점에서는 축복받았다고 하셔야 될 거예요. 선생님 저 세상에도 계셔도 오늘 내 이야기 들으세요. 어디 계시지? 아무튼 한 예를 들면요. 선생님이 병환이 나시면 제일 가까운 병원이 서울대학 병원이에요. 선생님 댁에서. 그리고 선생님 우리나라에서 제일 우수한 병원을 서울대학 병원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안 가시고요. 서대문에 있는 무슨 서부병원이라는 데를 꼭 가셨다고요. 저기 서대문도 아니고 거기 응암동인가 어디 그쪽에 병원이 있었던 것 같아. 거기 부원장으로 계신 분이 서울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생인가 봐요. 제일 큰 수술을 할 때 그쪽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은 얘기했어요. 아, 나 중학생 때 선생님한테 매 많이 맞았지. 교복 바로 안 입었지. 왜 기치가겠지 하면서 그때는 선생님들이 사랑의 매를 때려도 요즘처럼 야단할 때가 아닐 때예요. 그게 자기는 매 많이 맞았고 선생님 너무 좋아했다는 거죠. 그것이 그때의 사제관계입니다. 요즘은 아이고 무서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사랑과 신뢰의 관계는 참으로 감동적인 것이 됐고 후에 그 조병화 선생의 그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졌을 때 많은 후원인으로 또 기념사업회 회원으로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선생님을 존경하는 제자들이 많고 그만큼 선생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선생님 덕분에 인도에 갔을 때는 거기 댁에 대사관을 갈 수 있었고 스페인에 갔을 때는 선생님 제자분이 나와서 요즘 우리나라에도 왔더군요. 하몬이라는 음식을 처음으로 거기서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나라 곳곳에는 지방 출신 문인의 업적을 기리고 기념하는 문학관이 여기저기 많이 생겼습니다. 그 문학관 중에는 유물이 한 점도 없으면서 유명한 문학관도 있어요. 그것도 희한한 일이죠. 김유정 문학관 가면 유물 한 점도 없습니다. 그러나 김유정의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그 마을이 전체 김유정 마을이 됐고
아시다시피 김유정 정거장이 다 생겨 있습니다. 이런 문학관이 있는가 하면 또 아무 상관없는 지역으로나 무엇이로나 그곳 출신도 아닌데도 그 문학관을 지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이런 문학관도 있습니다. 그건 무슨 근접성이라든가 이런 뭐 다른 조건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성공적으로 하는 문학관이 있죠. 나는 우리 편은 선생 문학관을 가장 특징 있는 문학관의 하나로 보는 까닭은 한국에서 어쩌면 세계적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렇게 많은 유물이 있는 문학관은 한국에서는 유일무이하다고 봅니다. 두 개 없어요, 이런 문학관. 선생님의 낙서하신 것까지, 선생님의 스케치 가시는 데마다 선생님은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어. 글을 쓰겠다는 사람 혹은 후학들에게 두 가지를 해라. 책을 많이 읽어라. 그건 간접 체험이다. 두 번째는 여행을 많이 해라. 그 두 가지를 많이 해야만 인생을 외길 하나로 살지 않고 한정된 말하자면 시간 속에서 여러 갈래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유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저서와 그림, 사진, 스케치, 많은 이런 것이 잘 보관되고 관리되어서 찾아오는 관람객들의 곽들이 아주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정리정돈이 또 대단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것을 이렇게 정리정돈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문학관에 가보면 전시는 조금 되고 전부 수장고 속에 있어요. 많은 부분이. 그래서 그건 사장되는 것이죠. 그것은 문학관, 살아있는 문학관이 아니라 화석화된 뭐라고 할까 고물단지를 가진 박물관 같은 것으로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 선생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선생님 생전에 선생님의 부지런하신 것, 알뜰하신 것, 이것으로 모으시고 정리하신 이런 영향도 있겠지만은 놓으신 것도 많죠. 그러나 조진형, 김용정 이 두 내외분, 관장님 내외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따른 것이면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방문객들이 많이 와서 또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와서 많이 배우고 그 학습과 추모를 하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편은 조병화 선생,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것은 선생님의 모습 중에 그래서 제가 긴 시간 아닌 시간 동안 선생님을 뵈면서 뵌 하나의 편모에 불과할 것입니다. 많은 덕목을 갖추신 선생님에 대해서 는 저보다도 또 선생님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제자분 이런 분들이 그 많은 작품들과 함께 두고두고 앞으로도 이야기하게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